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 굉장히 진취적인 분들이 모여 계신 거라고 들었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대체로는 아직 방향을 못 정해서 혼란스러워하는 20대 초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중 강좌를 덜어 하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인생을 한번 마감하시고 또 새롭게 열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는 그런 강좌, 뭐 지역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강좌는 주로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요. 이렇게 어떤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또 그 힘을 축적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본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아서 굉장히 특별한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뭔가 어떤 상황을 알려진 것과는 다른 국면으로 보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낯선 주제시겠지만 이제 큰 흐름으로 이해하시고 또 정말 새로운 시선으로 조선 후기를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라도 작은 자극이나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좀 해보죠. 제 소개를 정말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뭐 그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글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주로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그 메인으로 서 있는 연구 영역은 이른바 서학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명청대에 들어왔던 유럽 학술이 어떻게 동아시아 학자들에게 지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가, 또 동아시아 학자들은 얼마나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수용해서 변형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책들도 주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제 연구 주제가 이제 확장되는 과정에서 하나 나온 하나의 파생물 같은 거여서 엄밀히 말하면 제 주전공은 아닌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주제를 쓰려면 둘 중에 한 전공인 분들이 편하셨을 거예요. 하나는 뭐 문헌학이나 서지학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종교사, 특히 이제 그 동양 종교 하시는 분이 하셨으면 좀 더 수월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도리어 이 분야가 아닌 사람이 외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또 새롭게 보이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였어요. 주로 이제 그 기획하시는 강좌에 저는 주로 다산이라던가 주로 서학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로 저도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제 최근 관심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목이 이제 근세 동아시아 권선서의 출판과 세속윤리의 탄생이라고 거창하게 돼 있는데, 권선서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낯서실 것 같은데요. 선을 권하는 책입니다. 제일 여러분한테 쉬운 책이 아마 명심보감일 거예요. 명심보감은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게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건 잘 모르실 텐데, 굳이 따지면 명심보감은 그 유교 계열에서 나온 서적이 아니고요. 도가 계열과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권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명심보감류가 아니라 훨씬 더 다채롭고 다양한 권선서들이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에 매우 집중적으로 출판된 일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연구사에서 완전히 묻혀 있죠. 첫째는 19세기라고 하는 요 시기가 대체로 많이 묻혀 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요 시기는 조선이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에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대여서 주로 뭐 세도정치의 폐해라든가 뭐 온갖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혼란들 이런 것들이 조명됐고, 학술적으로 요 시기를 딱 중심을 잡고 있는 학자가 사실 없어요. 뭐 다산 같은 인물도 1800년대에 죽은 사람이라 이제 요 시기에 그 1800년대 초반에 활동하고 1836년인가 아마 돌아가신 텐데, 그 이후에 1800년대 중후반의 조선 후기의 어떤 지적인 지형을 우리가 선명하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이제 학술적으로 잘 조명되지 않는 시기여서요. 이 시기에도 지식인이 있었고 어떤 모종의 지적인 돌파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들에 뭐 다산이라든가 혹은 20세기라든가 요 사이에 끼어서 19세기가 사실은 좀 묻혀 있는 측면도 있고, 특히 이제 요 시기에 종교 결사에 의한 권선서라고 하는 건 분명히 연구자 몇 명에는 에게는 선명한 현상이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어떤 지적인 풍토에서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은 거라서 아마 이제 오늘 보시는 내용은 이제 새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조선 후기의 유학 성리학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관련된 것들을 꾸준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참 새로웠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아마 그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긴 시의 일부분만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문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옅은 구름 가벼운 안개 맑은 기운 자아내요. 평화로운 풍경이 온 성 안에 가득하다. 저 멀리 관제묘를 눈들어 쳐다보니 온갖 꽃 붉은 빛 속에 푸른 지붕 드러내네. 연작시 중에 하나예요. 다산의 젊은 시절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집 하나를 얻습니다. 창동 근처에 채청이라고 하는 게 쌍둥이 셈이래요. 아마 2개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집을 마련하고 거기 앉아서 멀리 남산을 바라보며 쓴 글입니다. 처음으로 마련한 그 약관의 청년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주변 서울 풍경을 바라보는 이 소회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붉은 꽃들이 만발한데 그 푸른 지붕이 자아내는 그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사실은 특별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 시는 대단할 게 없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요 관제묘라고 하는 요 표현, 요게 참 흥미롭습니다. 관제묘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저 종로에 가면 동묘역이라고 있잖아요. 구제 물건 많이 파는 동묘라고 있죠. 그 동묘가 관제묘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보죠. 관제가 지금 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유가적인 상징 체계하고는 일정한 거리가 있을 텐데 서울 시내 한가운데 있거든요. 왕실 근처에 이게 지금 왜 이런 데 있는 걸까 하고 일단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구제시장밖에 모르기 때문에 동묘가 거기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다산이 바라봤던 저 관제묘라는 곳은 명나라 장수가 조선에 들어와서 임진왜란 때 들어와서 조정에 요구해서 만든 그런 묘입니다. 남관악묘라고 불리는데요. 남산 기슭에 있었고요. 말 그대로 관우를 제사 지내는 사당입니다. 근데 그 관우라는 존재가 뭐 그 삼국지 연희 혹은 그 둘 다 아니더라도 온갖 게임, 드라마, 뭐 하다못해 영화 적벽대전 이런 걸 통해서 관우는 잘 아시죠, 그죠? 뭐 어떤 인물이었는지 뭐 화살을 뽑는데 뭐 아파하지 않았고 뭐 온갖 일화들이 있는데요. 뭐 적벽대전에 뭐 수전을 이끌었고 뭐 누구랑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들은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역사 덕후들이 가끔 이제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소재여서 아마 관우 얘기를 시작하면 몇 시간을 가도 소재가 떨어지지 않을 그런 인물일 겁니다. 근데 그 관우를 제사 지내는 그런 사당인 셈인데요. 이게 왜 갑자기 조선 시대에 16세기 말에 남대문 밖에 세워지는지 그 맥락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교라는 종교 자체는 훨씬 더 일찍 들어와요. 일찍 들어오지만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는 국가는 이제 불교를 억제하면서 그 유학을 국가 운영의 청사진으로 펼쳐놓고 시작한 나라니까 다른 종교적 행위들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닌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하면서 적어도 그 사회 주류가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든 그런 체제였고 당연히 그 도교 신앙이 민중이나 일반에게까지는 퍼져 있었지만 그게 활성화되거나 혹은 뭐 크게 교단화되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외부에 의해서 조선에 관악묘가 들어오는 거죠. 저건 뭐 임진왜란 때 들어온 명나라 군대가 만든 거니까요. 일단 이제 명군이 출병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저거였어요. 저 당시에는 이제 그 명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저 관우를 신앙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제를 올리거나 혹은 뭐 그 예를 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라 뭐 이런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명나라 군대가 진주하는 곳에 대체로 혹은 명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도 여러 곳에 저런 관제묘가 있습니다. 가볼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요 시기에 만들어지고 또 선조 때 그 동관악묘가 하나 더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이 관악묘라는 게 조선 사회 일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조선 후기학자인 성호이익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관악묘에 대한
관왕묘, 관제묘 둘 다 씁니다. 혹은 이제 이건 관왕이나 관제는 후에 붙여진 경칭이기 때문에 그냥 팩트로만 얘기하면 관우묘라고도 합니다. 그럼 연구들도 관우묘, 관왕묘, 관제묘 이렇게 다 통칭해서 쓰지요. 엄밀히 말해서 조선에서 저 관우묘가 관제묘가 된 것은 고종 때 일입니다. 그건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성호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그 관왕묘가 생기게 됐는지, 왜 그 명나라 군대가 관왕을 특별하게, 관제를 특별하게 섬기게 됐는지에 대한 연원을 밝힌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명나라 군대가 전쟁을 일으킬 때 저 관왕의 영험한 힘이 군대에 도움이 되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믿음이고, 그래서 이제 관왕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그 특별한 존재로 부상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성호의 의문은 그래서 아래 보시면 결국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에서는 다 이 관제를 제사 지내게 했다. 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관우라는 존재가 장군이었기 때문에 문무할 때 무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충절, 뭐 의용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조정이 그리고 군사적인 행위에 활용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게 성호의 일단 소회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관우라고 하는 존재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특별히 높이는 것까지는 무의 상징으로서 높이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종교적인 신앙이 되는 건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 역사적으로 사실 만들어진 이미지가 크긴 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우리 조선의 어떤 무의 상징으로 추앙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지방에 가면 이순신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것이 종교화돼 있진 않잖아요. 교단화돼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관우는 묘가 세워지고 거기 일정한 제례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종교화되거든요. 성호는 사실 그것까지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용이라는 호를 받고 무한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경칭을 받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도가에서 진군으로 삼았는지 모르겠다. 관우를 의용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청정무의를 주로 하는 도가와 관계된다고 해서 존숭과 신앙이 이르는 까닭은 뭘까라고 이제 의문을 둡니다. 여기에 대한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이 이제 종교적인 행위는 일종의 마귀를 쫓는 행위랑 관련되는데 관왕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 상징과 어떤 그 잡기를 쫓는 의식 사이의 연결성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관왕이라는 존재를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인물로서 무의 상징인 그런 존재를 신앙 차원으로 끌고 갔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일종의 비판이 있겠죠. 그죠? 당시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각 지역에 생긴 관왕묘들에 관왕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가서 뭐 점괘를 뽑는다든가, 특히 이제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복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들이 있어서 그걸 날카롭게 비판하는 조선 유학자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은 조선과 도교, 조선과 관왕은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다뤄놨잖아요. 유교국가 조선과 도교의 부정교합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국가 조선에서 뭐 소격사라든가 하는 도교식 어떤 공간이 뭐 왕실에도 있고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공간에서 도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유교국가의 태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도교적인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부정교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부정교합은 실제로 연행을 갔던 사람들 눈에 다시 한번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조선에서 그 청으로 원래는 명에도 갔죠. 명청으로 연행을 가잖아요. 그죠? 연행을 가면 사실은 이제 청이 들어왔을 초기에는 그때가 숙종대 뭐저 인조 때에 결국 이제 청이 중원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요 시기부터 해서 숙종기 초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청이 전체 중원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연행사절이 가면 이제 사신관 밖으로 못 나가게 했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치안도 자리 잡히고 전체 국가 통치에서 안정성을 갖게 된 다음부터는 사신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돼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반드시 가보는 곳이
최소 두 곳이 있습니다. 조선 사신들이 북경에 가면 반드시 들르는 곳. 하나는 천주당입니다. 천주당에 꼭 갑니다. 거기 너무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게 많아서 그 담원 홍대용이라는 인물이 그 천주당 방문한 이야기는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연암도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해요. 많은 연행기에 그 천주당 방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천주당 방문 기록만큼이나 대부분의 연행기에 꼭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관제묘 방문 기록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해뜰 무렵에 뭐 어디에 이르러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식후에 세 사신이 관제묘에 이르러 들어가 배례하니 소상은 우리나라 남묘와 같고 이렇게 왜 붉게 칠해가지고 수염 달린 그런 상 있잖아요. 그런 상은 남묘와 같고 여러 신장을 모셨으되 다 위풍이 늠름하고 어둑한 집안에 서리 같은 창검이 버렸으니 마음이 숙연하더라. 그래서 낯선 공간에 들어가서 아, 영험이 있는 묘당이구나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낯선 세계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보시면 이제 탑 동쪽 1위쯤 되는 곳에 관제묘가 있는데 첫째 폐문을 거쳐 들어가니 집이 크고 사치스러운 데다가 금빛이 찬란하다. 뭐 영무성인 일심 장긍 8글자가 적혀 있고 뭐 담이 있고 뭐가 있는데 보시면 중문에 가니 대장부 위진화하 의고 금고 뭐 이렇게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쓰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낯설지 않은 말들이. 그죠? 그다음에 뭐 뒤로 가면 더 합니다. 대장부는 지나치지 않고 뜻을 옮기지 않고 글하지 않으며 참된 군자는 지인용에 의거한다. 또 뭐 신인은 영감이 있어 사회를 진압하고 성덕은 끝이 없어 만세토록 힘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낯선 어떤 세계에 낯익은 관념들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신들이 경험한 관제묘는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낯선 세계이지만 동시에 유학자들이 평소에 보고 있던 그런 캐치프레이즈 혹은 어떤 어젠다, 표어들로 가득한 낯익은 세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선의 어떤 이 낯선 세계 관제묘가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고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 대만에 있는 그 룽산이라고 하는 용산사라고 하는 그 도교 사원입니다. 여기 근처 야시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가보신 분들 많이 있는데 여기 말고 조금 더 떨어진 지역에는 훨씬 더 화려한 사원과 함께 야시장이 있다는데 제가 일정에 쫓겨서 거기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화려하죠. 그죠? 불교 사원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화려한 종교 양식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규모가 작은 데에 불과하고요. 대만 같은 곳에도 사실 대만은 그렇게 문화적으로 융성한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로 치면 제주도에 가까운 지역이었고 지금은 이제 독립된 국가로서 경제 수준도 높고 뭐 이제 세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원래 중국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만은 매우 작은 지역이었고 변경이었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뭐 문화적으로 깊은 토양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뭐 실제 본토에 가면 훨씬 더 크고 화려한 혹은 자잘한 왜냐하면 지역 종교고 민간 신앙이었기 때문에 큰 규모보다는 이제 지역 사람들이 세운 작은 규모의 관제묘들이 많았을 거예요. 뭐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주로 아주 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기복을 위해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이게 도교 사원이기 때문에 여러 도교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관우입니다. 관성제군이라고 위에 저렇게 적혀 있는데요. 관성제군이라고 해서 모셔놓고 있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뭐 기도도 하고 뭐 돈도 올려놓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비슷한 걸 경험했겠죠. 저도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동네별로 작은 사원들이 있어서 그냥 저녁 먹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잠깐 들렀다 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그 계열이 있는 거죠. 자, 제가 드릴 얘기는 이제 관우 얘기만은 아니고 권선서라고 하는 어떤 매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일단 이제 권선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선서는 선을 권면하는 책입니다. 일종의 이제 계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독려해서 스스로 어떤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용도의 책인 거죠. 육아의 수신서하고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사실은 합니다. 근데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주로 도가 계열에서 비롯된 거고 역사가 아주 길어요. 아주 이제 그 도가가 교단 형태를 띈 다음부터는 대부분 이렇게 계율서이자 계명서가 많이 나옵니다. 큰 베이스는 권선 진학이고 또 복선 화음이에요. 선을 행하면 복이 오고 음란한 짓을 하면 화가 온다. 이런 식의 이제 인과응보 개념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현세에서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체계인 거죠. 여러 가지 생활상의 규율들을 만들어 놓고 네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이 너를 벌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송대에 등장한 이래 명말 청초 현대까지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은 책이 출판되고 유통돼요. 누가 이 출판과 유통에 관여하느냐? 처음에는 도교 교단 내에서 나온 건 맞는데요. 대중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도교 교단에 한정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과거 시험 여러 번 떨어진 어떤 인사 이런 사람들이 개입합니다. 뭔가 지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대중적으로 계몽서를 만들어서 뭔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지식인들이 여기에 끼는 거죠. 나중에는 여기 출판에 개입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어떤 성격도 그 도교 종교를 떠나서 일상적으로 통용 가능한 그런 생활상의 규율로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권선서는 그 유가의 수신서하고 비교가 될 텐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유교 국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어떤 실천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글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한글을 만들어낸 다음에 한글을 활용해서 그 민족을 교화하기 위한 다양한 출판물들을 국가 조정이 주도해서 간행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소학이라든가 혹은 삼강행실도 이런 거잖아요. 삼강행실도 같은 건 뭐 효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한문도 있고 한글로도 풀어주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은 매우 비과학적이겠지만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돌아가시려는 어머니를 위해서 뭘 하죠? 여기 전설의 고향을 봤을 법한 분이 별로 안 계시네요. 네,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단쥐, 쇠쥐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려고 하면 효자나 효부가 손가락을 끊어서 이렇게 입에 피를 흘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이 그런 장면이 늘 나오거든요. 옛날 얘기입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본 거라서요. 엊그제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삼강인실도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자기 뭐 허벅지를 자른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그 육아적인 관념이랑 충돌할 때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 민중의 교화를 위해 만들어낸 간행물들이고 조금 상층부 양반들을 위해서는 뭐 주자가래 뭐 이런 것들이 돌았죠. 다시 말하면 조선에서는 이미 수신서의 전통이 깊었고 이것들이 뭐 지적인 맥락, 문화적인 맥락, 생활상의 맥락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권선서가 들어올 만한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죠. 말씀드렸듯이 이 권선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19세기에 집중됩니다. 그 전에 뭐 한 1800년대에도 한두 권 나타나긴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왕실이 관여하는 그런 사찰에서 찍어낸 정도고요. 본격적인 간행은 19세기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학이라고 하는 아주 국가 차원의 일종의 이념 차원의 학술이 있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식인들의 지적인 체계일 뿐더러 생활상의 아주 세밀한 규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고 뭐하고. 이런 세계 속에 사실 권선서라고 하는 도가 계열의 수신서가 들어올 여지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19세기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해야죠. 왜 갑자기 19세기 중엽에 권선서가 나타나기 시작했나? 그런 질문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됩니다. 실제로 19세기에는 굉장히 많은 권선서가 간행됐는데요. 제가 여기다 다른 이유 때문에 적어놓은 것들을 먼저 뽑아온 건데요. 여기 보시기에도 굉장히 많죠.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아요. 제가 이 연구서들이 각각 그 이제 몇 종이나 나왔는지 완전히 조사할 수 없어서 연구서들마다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숫자를 보여드릴 이유가 없어서 안 가져온 건데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종이 갑자기 저렇게 튀어나옵니다. 보시다시피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기까지 다양한 권선서들이 나오고요. 이것들이 대부분 다 도가적인 베이스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관성제군 성적 도지 전집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주로 이제 관성제군, 이게 이제 관제인데 그 관우와 관련된 거고요. 뭐 문창제군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문창제군도 도교신 중에 하나고, 문창제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문창제군 몽수 비장경, 이것도 이제 조선에서 나오는 권선서입니다. 문창제군은 특히 문무 가운데 문의 상징이기 때문에 꽤 뭐 영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과거 시험 보려고 가서 빌고 뭐 이런 거겠죠. 갑자기 19세기에 권선설이 막 튀어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떤 그런 유교적인 그 규율이 깨지면서가 튀어나온 게 아닐까. 그러면 그 전에 있었어야 돼요. 만약 이게 어떤 육아적인 그 권위가, 육아들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생긴 일이라면 굳이 도교 권선서일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엇이 없어져서라고 말하기에는 독특한 요인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넘어가 보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태상가문편 도설 언해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언해, 한글에 해석이 붙어 있어요. 이 책은 최성원이라는 인물이 태상가문편이라고 하는 중국 책을 가져다가, 이 책도 원래 기본편이 있고 여기에 그 베리에이션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중국에서도 이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그림이 붙어 있는 책을 가져다가 한문, 만주어, 한글 이렇게 붙인 새로운 책을 간행합니다. 이 책이 꽤 많이 알려졌고 많이 여러 번 중간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권선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태상가문편일 거고, 실제 도교 권선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태상가문편이기도 합니다. 이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책 이름을?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 얼마나 우리가 편향되게 이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야말로 제가 쓴 책 제목이요, 마테오 리치, 주희, 그리고 정약용이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 주희도 들어가고 정약용도 들어가는데 저야말로 그냥 정통 육아만 한 사람이 되는 셈이에요. 물론 이제 서학이라고 해서 동서 비교 철학을 하지만,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공부를 지금까지 한 3, 4년째 하고 있는데, 관련된 연구도 한 두세 개 했는데, 그 연구를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지분이 큰 어떤 지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편중되게 이해했다는 거죠. 조선도 이런 도교적인 흐름이 약하지 않았고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 폭발의 과정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그 효라든가 뭐 음란함을 꺾었다든가 뭐 이런 주제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배열돼 있고 그 핵심이 되는 인물들의 일화를 그림으로 남긴 거예요. 뭐 맥락이 앞뒤로 있지만 그것까지 알 수는 없고요. 여기만 해도 지효지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극한 효에 대한 보상.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되게 효자였을 것 같아요. 부모한테 뭐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어머니가 백신 맞으셨는데 제가 못 가봐가지고 동생이 대신 갔는데요. 뭐 이런 거죠. 백신 맞은 부모님을 동반하는 거.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보상이 오는 거예요. 일정한 정도의 보상이.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 효해야 한다라고 하는 관념은 워낙 그 노노 때부터 있었던 동아시아 아주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요. 어떤 방식의 어떤 효를 하면 얼마만큼의 점수를 받아서 그 점수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가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림과 함께 있으니까 그만큼 대중적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대중서로 나온 책이고요. 아까 제가 송대 이후에 저런 권선서들이 폭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사람들이 설마 착하게 살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 출판에 개입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지식인들이라든가 지역의 유지 이런 사람들이 많긴 한데요. 실제로 저 책이 유통됐을 때 사람들을 자극하는 어떤 유인 요인 중에 하나는 독서물에 대한 어떤 욕구입니다. 읽고자 하는 욕구. 그죠? 사실 저 시대에 소설도 있고요. 다양한 읽을 거리가 있긴 했지만 설마 지금 같기야 하겠어요. 그죠? 지하철에서 전자책 보실 수 있는 그런 시대하고는 달랐는데, 조 시기에 명청대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출판물들이 막 폭발하면서 출판 붐이 일면서 다양한 독서욕이 올라왔고요. 그 독서욕을 채워주는 수단 중에 하나가 저런 권선서였던 거죠. 효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뭐 이런 거예요. 혹은 이제 음란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악으로 보상을 받는가 뭐 이런 것도 보는 거죠. 전설의 고향의 압축판 같은 거죠. 꽤 인기였을 것 같아요. 이제 조시기의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그 독서욕을 채워줬던 것 중에 하나는 백과전서들입니다.
의외로 백과전서들도 꽤 팔리는데요. 과거 시험용 백과전서가 제일 많이 팔리고요. 그밖에 다양한 백과전서, 이걸 동아시아식 백과전서를 류서라고 부릅니다. 분류하다 할 때 그 류자를 써서 류서라고 하는데, 류서들도 꽤 많이 사실은 작동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어떤 지적 욕구들이 꽤 돌고 있었다는 뜻이죠. 뭐 이제 특히 이 책은 좀 흥미로운 책인데요. 중간, 도수부 선생, 증손, 당관, 공가격, 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목이 길죠. 중간은 두 번째 책을 냈다는 뜻이고, 도수부 선생은 사람 이름입니다. 증손은 덜고 뺐다는 얘기고, 당관은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소리고, 공과격은 이게 핵심입니다. 공과 과를 기록하는 기준이에요.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팔립니다. 특히 이 책은 최성환이라고 하는 19세기 그 헌종 때의 무인이, 그러니까 중인 출신 무인이 찍어낸 책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실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까지 오게 된 그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한 사람이 최성환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저는 이제 최성환 관련된 논문을 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최성환에서 넘어가서 이 도교 권선서까지 사실 온 셈이어서 요 맥락이 재미있는데, 이제 그 최성환 얘기는 오늘 이제 길게 안 드릴 테지만, 중인, 무인 출신 중인이 도교 출판물을 많이 만들었다, 간행했다. 되게 흥미로운 사실 아니에요? 일단 중인이 했다는 것도 놀랍고요, 흥미롭고요. 그 다음에 저런 권선서를 많이 찍어냈다는 것도 되게 독특한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질문이 이제 필요한데 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창제군 각세경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창제군이 꿈에 나타나서 뭐 글을 쓰게끔 이렇게 영험을 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저런 방식으로 글을 썼다고 기록해요. 강필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내려서 그 신내림에 의해서 이제 붓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강필이라고 하고, 강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을 난서라고 부릅니다. 그런 난서들이 사실 조시기에 나오거든요. 뭐 어디까지 믿을지는 알 수 없지만. 자, 그런데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9세기에 권선서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되게 독특한 현상이고 일종의 특이점을 이루는 현상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여기서 시작돼야 되겠죠? 첫째, 누가 권선서를 왜 간행했나? 이걸 질문해야 되겠죠. 그죠? 누가? 왜? 첫 번째는 누가부터 가죠. 일단 이 누가에 해당하는 것은 비교적 연구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연구가 정리되어 있어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19세기 중반에 서울에서 백년사라는 불교 단체를 모방한 묘련사라고 하는 종교 결사가, 불교 결사가 만들어졌대요. 이걸 주도한 사람은 승려의 제자였던 사람인데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불교 결사를 만들었고 설법을 했고, 그 설법에 따른 결과를 글로 남겼고, 뭐 이런 이제 일종의 행적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도교 결사로 바뀝니다. 불교 결사였는데요, 도교 결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름은 무상단이라고 바꾸고요. 이 사람들이 좌반, 우반 두 개로 나눠가지고 총 8명이 무상단을 이룹니다. 이 무상단이라는 요 단체는 뭐 최성환, 서정, 정학구, 윤, 이따 다시 보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졌고, 관성제군, 부우제군, 문창제군, 이것은 삼성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가면 삼성열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 제주도가 그 도교 그 신앙이 어쨌든 퍼질 만한 역사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뭐 그건 아실 테지만 어쨌든 도교 교단이 만들어져요. 갑자기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기록으로 남은 건 이 사람들이 거의 처음일 거고요. 이것도 이제 이능화라고 하는 일제 강점기 때 활동한 학자가 조선 도교서라고 하는 책에 이 기록을 남기면서 사실 흔적이 남은 거고, 그 이후에 다양한 책을 통해서 지금 현대 연구자가 추적 조사해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자, 누가는 확실해요. 백년사라고 적었네. 틀렸어요. 묘련사입니다. 묘련사에서 무상단으로 바뀐 겁니다. 일단은 저 사람들에게 종교라는 것은 그 특별한 그 개종의 과정이 필요 없는 전환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불교 결사하다가 갑자기 도교 결사로 바뀌죠. 제가 길게 얘기 드리기 전에 그냥 미리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이 사람들은 종교 결사를 목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서적 간행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그룹이었다. 이게 제 가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불교 결사가 도교 결사로 바뀌는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 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불교 결사였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련된 연구를 하지만 만약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중요했다면 굳이 같은 사람들이 도교 결사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어떤 종교적인 수행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수행을 넘어서는 어떤 모종의 활동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출판물 간행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이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 연구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짜증을 내고 도교 연구하시는 분들도 말도 안 된다고 짜증을 내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 이분들이 사실은 도교 결사였던 건 맞지만 도교식 수련행위라든가 도교식 신앙행위를 명확하게 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핵심이 그거라면 그게 남아있어야 되죠. 그죠? 물론 저 앞에 거는 뭐 열한법에 설법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건 기록이 있습니다만 종교적인 수행의 기록 혹은 종교적인 수행을 모듈화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왔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종교의 독특한 계율서라든가 아니면 교단의 어떤 체제를 정리하는 그런 활동이 있고 나서 그 사이드로 간행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오로지 저 도교 권선서들만 잔뜩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렇게 핵심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삿대질을 하시는 분이 꼭 한 명씩 계십니다. 무상단은 이제 좌반, 우반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이끄는 단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묘호자 최항, 최성환이라는 사람, 청허자 정학부 이 사람들이 각각 좌우반의 영수였고 나머지 뭐 청령자, 상허자, 성허자, 청년자, 뭐 월허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8명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책들에 이 사람들 이름이 남아 있어요. 주로 서문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누가 관행했나 해서 첫 번째 답은 무상단이었죠. 무상단이라는 사람들의 성격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단순히 도교 결사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중인들입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사건인 거예요. 갑자기 19세기 조선에서 중인들이 도교 결사를 만들어서 권선서를 간행하기 시작한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맥락상 있기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가운데는 도교 도관들, 그러니까 관묘의 재관들. 당시 아까 관악묘가 2개 있었다고 했어요. 남관악묘하고 동관악묘가 2개 있고요. 실제로 고종 때는 2개가 더 만들어집니다. 북묘하고 서묘가 다시 만들어지니까 북묘가 더 늦게 만들어지던가 저희가 이따 봐야 돼요.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동서남북과 숫자에 몹시 약한데 어쨌든 적어도 요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그 서울 도성의 그 관제면은 3개 이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 뭐 안동이라든가 강진이라든가 이런 데도 널려 있어요. 사실은 이런 이제 그 명나라 군대가 지나간 곳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에서 제사 지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재관들이 그 도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중인 결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독특한 사건인 건 맞죠. 다시 질문해야 돼요. 왜 중인들이었나? 이 사람들은 왜 했나? 그래서 뭘 얻으려고 했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질문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필에 의한 난서를 만들었고요. 또 권선서들을 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판물이 다 저 사람들이 한 건 아닌데요. 꽤 많이 이 사람들이 작업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강필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청하자 아마 이숙이었을 건데 정월 5일 밤에 마음을 가다듬고 바르게 앉아서 음줄문을 읽고 있었는데 기이한 향이 맑게 퍼지고 정신이 맑아지더니 허공에서 강하는 소리가 참 사랑할 만하구나 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문창성제가 가마를 타고 내려와서 책을 덮고 벼루를 꺼내라. 이게 이제 강필 과정인 거예요. 신이 내려서 쓰는 거죠. 이렇게 썼다고 기록을 하고 각세경이라고 명명했대요. 보시면 지극히 마음으로 읽고 외우기를 능히 몇만 번 한다면 사람됨이 필시 두루 통하고 멀리 이르러 하늘과 사람의 간격이 없고 범부와 성인의 경계가 없는 이치를 밝히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 이 책의 효용인 거죠. 이 책의 효용을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책들이 여러 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죠. 왜 중인들은 종교결사를 만들었나? 왜 종교결사까지는 좋은데 이건 가능한 일이겠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종교결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 사회생활 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었어요. 19세기쯤에 중인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당시 중인은 아래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위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에서는 서얼들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어요. 서자하고 얼자는 다릅니다. 서자는 양인처에게서 얻은 아들이 서자고요. 얼자는 천민에게서 나온 경우입니다. 조선은 참 희한한 나라예요. 모든 것이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데 딱 하나 신분만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종모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부계 중심인 사회라면 그 어머니가 누구든 그 아버지의 자식인 것이 증명되면 그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를 줘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사실은 상층부의 숫자를 일정 정도로 유지하면서 더 이상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양반들의 이게 뭐 단순히 성적인 어떤 욕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그 후손을 늘리거나 혹은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를 유지하되, 그러니까 그 욕망의 차원은 유지하되 실제 재산을 쪼개주는 일이거나 혹은 관직을 더 많은 사람이 경쟁하게 하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제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함으로써 양반의 숫자를 줄이는 거죠. 사실은 뭐 조선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고려나 조선 초기만 해도 일종의 균등 분배가 이루어졌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대체로 재산을 나눠준 기록을 분재기라고 하는데 여러 집안의 분재기 가운데 딸에게도 똑같이 재산을 나눠준 케이스를 봅니다. 대신 누구에게 많이 주냐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는데 이 제사도 아들이 없을 경우에 죽었을 경우에 며느리에게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외손 봉사도 가능합니다. 외손자가 와서 제사 지내요. 그럼 외손자에게 땅을 떼주겠죠. 근데 이게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우린 입양이라고 하지 않고 양반의 경우는 입후라고 부르는데 후계자를 그렇게 세우는 거죠. 철저히 이제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전달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아들 첫 장자의 지위가 더 강해지고요. 나머지 아들 차남들은 결국은 이제 그 재산권에서 약간 멀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 같은 성씨끼리 모여 있는 그런 시족촌이 발달한 이유도 간단해요. 재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윗대에서 한 번 쪼개면 3개, 4개로 쪼개지고요. 그 3개 중에 한 덩어리가 밑대로 또 떨어지면 또 작아지겠죠. 토지가 점점 영세해지니까 사실 양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봉제사, 두 번째는 접빈객. 봉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상대해야 돼요. 이 2가지 못하면 양반 아니거든요. 근데 제사 지낼 토지조차 남길 수 없는 놀락한 양반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서울 역시 이제 관직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문화적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익혀서 상당한 수준의 지적 수준과 문화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중인 신분에 머무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조선 후기에 가장 뛰어난 중인으로 알려진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도 중인이고요. 이 사람은 자기를 책만 보는 바보라고 간서치라고 불렀다는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층부에서 탈락한 그런 중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관 출신들도 중인을 이룹니다. 그래서 직능을 하는 그런 아전 서리 계급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전 서리 계급이었던 사람보다는 중인층에서 떨어져서 그런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아예 그 전문성을 가지면서 일종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을 모두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로 가면 누가 제일 부자냐면요. 역관들이 꽤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넘어갔을 때 떼온 물건으로 한 바퀴 돌리면 10배, 20배 받거든요. 그 다음에 역관도 역관이지만 당시에 그런 중인들이 꽤 많이 그 자본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돈 많은 중인들이 꽤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그 전 시대하고는 달리
단순히 그 경제 자본만 갖는 게 아니고 경제 자본도 갖고 문화 자본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적 네트워크는 뭐로 나타나느냐? 요 19세기쯤 가면 중인들의 결사로 이루어지는 시 모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꽤 높은 수준의 지적인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에 제한돼 있을 때 뭔가 그것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표출의 욕구를 어떤 방향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시 모임을 결성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권선서 활동을 하는 거죠. 왜 그걸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활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결국 그 정상적인 루트로 사회에 개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자기 제한을 스스로 이제 그 한을 풀려고 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은 거죠. 좋은 일하고 의미 있는 일하고 또 하나 여기에 사실 기술도 개입합니다. 저 활자들은 많은 책들이 뭐 이렇게 그 이염자 혹은 장훈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소규모 그 활자들이에요. 그걸로 찍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빌려다가 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사회적 표출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한쪽으로는 종교결사 그리고 한쪽으로는 도교 권선서라고 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능 범위를 벗어나서 사회의 도덕적 계도를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중인층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흐름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중인들에 대해서 다룬 연구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확실히 전 때하고는 달리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향유하면서 주도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새로운 계층이 생긴 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지 않았을 건데 적어도 서울 지역의 일부는 가능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시모임이라든가 이런 동교 걸사라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죠. 좋아요. 그런데 좋아요. 중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지적인 문화적인 욕구가 있었고 사회 참여 욕구가 있었어요. 그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권선서였을까요? 그냥 대중구제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다른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권선서였어야 하는지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시대에 중인들이 약진했다는 사실과 그들이 반드시 권선서라고 하는 독특한 매체에 손을 대야 하는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이유를 또 찾아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권선서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할 다른 챕터를 하나 새로 열어야 됩니다. 그 챕터가 바로 조선의 관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뚫어가 봐야 돼요. 이제 그 조선의 이 관우와 관련된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이 사람들이 왜 이 중인들이 갑자기 권선서라고 하는 이 매트리얼을 손에 쥐는지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제가 보통 학교에서 75분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줌으로 작년 초에 시작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30분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골이 나서 처음 75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감각이 75분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한 어른들도 집중력상 한 40분, 50분 몹시 괴로워하세요. 근데 이제 저의 이 수업 리듬은 75분짜리여가지고 아직 이제 중반밖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절충을 해서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조금만 견뎌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 직후에 조선의 관악묘가 그 명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돈도 보내요. 처음에는 돈을 보내고 두 번째는 그냥 명령을 해요. 그래서 진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남관악묘, 아까 다산이 그 소회했던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뭐 성주에도 생기고 안동 관악묘도 꽤 유명한데 뭐 이것도 생기고요. 뭐 남원, 강진 이런 식으로 명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에는 대부분 다 관제묘가 작게라도 생깁니다. 작은 사여당인데요. 그리고 선조 35년은 신종이 아예 그냥 명령을 해요. 만사덕이라는 사람한테 그냥 가서 하나 만들게 해라. 그래서 이 관악묘라는 거를 이제 새로 짓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적어도 서울 지역은 요거 두 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고종 때는 이제 관황묘라고 해서 동네에 만들어 놓고요. 1883년 고종 20년에는 해화문 내에 뭐가 빠졌네요. 북묘, 여기 북묘라고 적었어야 돼요. 해화문 내 송동에 북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뒤에 이제 가로하고 이상한 말이 적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이때부터가 조금 이제 애매해집니다. 자, 보시면 관악묘는 선조 때 집중돼 있다가 그 이후로 여러 왕들을 지나면서 그다지 새로운 그 시설이 만들어진 예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고종 때 폭주하잖아요. 왜 갑자기 고종 때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면서까지 이 관제 신앙을 지금 막 활성화시키고 있나? 이건 설명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는 좀 이제 고종이 겪은 어떤 그 역사적 사건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실제로 고종은 그 이모군란 때 피신을 충주 쪽으로 하는데요. 거기 내려갔다가 그 명성 황후가 그 지역 무녀를 만난대요. 그 사람 이름이 자기가 이제 관성제군의 딸이라고 진령군이라고 부른다는데 이 무녀를 만났는데 이 무녀가 언제 환궁할 수 있다 하고 찍었는데 그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게 돼서 저 사람이 이제 비선 실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궁할 때 데려왔대요. 데려왔고 이제 조선을 위해서 관악묘를 하나 세워라. 관악묘를 하나 세워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1883년에 고종이 이제 관악묘를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별 이제 문제가 없는데요. 실제로 고종은 갑신정변 때 저 북묘로 피신을 합니다. 자기가 지은 공간으로 피신을 했고 그 피신하는 과정에서 저 관우의 어떤 영험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서묘를 따로 하나 짓습니다. 이때는 뭐 현령군이라는 문화가 또 있었다는지 모르겠고요. 이건 야사들이에요, 사실은. 정사들은 아니고 야사들인데 없었던 사실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종 때에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이 관제 신앙의 역사, 특히 고종기에 집중된 관제 신앙의 활성화와 저 도교 권선서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떼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림 공부를 잠깐 하시면 이게 일제강점기 때 촬영한 건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남묘의 정전이고요. 요 그림까지만 보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시죠. 그다음에 뭐 요 동묘의 정전. 요거는 북묘의 정전이었대요. 이건 다 없어지고 지금 지역에 조그만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남묘도 없어졌고요. 지금 딱 있는 거 동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평양에도 관제묘가 있었고요. 요게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보실 수 있는 동묘입니다. 동묘 여기 보시면 제가 직접 찍지 못해서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고종이 내린 시호입니다. 여기 고종이 내린 시호예요. 그림이 아마 여기까지일 건데요. 네, 자, 제가 뒤에 남은 슬라이드를 세보니까 앞으로도 한 20장 이상 남았어요. 그림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마음이 조금 급하고요. 핵심적인 것만 빨리빨리 전달 드리고 여러분 또 그 질문도 하셔야 될 시간도 제가 조금 확보를 해야 되고 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19세기 권선서 출판을 이해하려면 조선의 관제신앙을 이해해야 하고 특히 이제 고종기에 그 관제묘가 어떤 정치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고종은 당시에 그 조선 사회의 혼란을 저런 관우묘의 어떤 영험한 힘으로 극복해 본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던 셈이고요. 그것들이 저 관제묘의 건립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저게 이제 국가적으로 큰 기획이었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 신하들의 반대가 없었겠어요, 그죠? 뭐 일정 정도는 그냥 관우가 상징하는 어떤 이런 충절, 의용 이런 개념이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신하들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이미 저 관왕묘, 관제묘 자체가 명나라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그 관악묘에 왕들이 칠림 직접 거둥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가고 거기서 이제 그 제사를 올리고 하는 행위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저렇게 하는 걸 크게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이 시기엔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 과정을 좀 보시죠. 일단 이제 관우가 누군지 좀 다시 이해해야 되는데 별건 없고요. 뭐 관운장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유비 장비를 만났고 뭐 매우 특이한 인물인데 나중에는 공, 왕, 제군, 대제까지 계급이 올라요. 나중에는 뭐 공자의 문묘와 같은 제사를 중국에서는 받습니다. 중국에서는 받고요. 청나라 때 최고가 되지요. 그래서 뭐 송나라 때부터 자기가 붙기 시작했는데 점점 자기가 늘어나요. 관우가 이제 황제, 관제가 된 건 명나라 때부터고요. 뭐 뭔가 그 관우의 영험한 도움이 있어서 정쟁에 승리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신처럼 모셨고요. 나중에는 뭐 아주 긴 그 자코를 갖게 됩니다. 이거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보실 필요 없어요. 이 맨 뒤에 붙어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관우에게 붙어 있는 시호인데요. 역사상 가장 긴 시호를 가진 인물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붙여서 저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다들 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나라, 청나라 왕들도 관우한테 한 숟가락씩 얹으면서 뭔가 이제 자기들의 그 공을 세우고 싶었던 거죠. 자, 조선에서 관악묘는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정치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조 때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반대가 왜 없었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 돌보지도 않았고 이후에 나오는 기록들은 대부분 저기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수리하자 뭐 이런 정도의 상소들에 불과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왕이 친림해서 뭔가 이렇게 살피고 하는 건 광해군 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 사실은 숙종대가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숙종은 어떤 왕이었냐면 누구를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인지 아시나요? 자, 태정, 태세 해보시면 나오시죠? 그죠? 자,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는 끝내 이제 일찍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죠. 사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구죠? 효종입니다. 그죠? 복림대군이었던 효종이 왕에 오르는데요.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소현세자에게는 이미 원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자가 죽었으면 그의 아들인 원손이 계승하면 되는데 그때 나이가 아주 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원손으로 책봉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원손도 책봉이 돼야 돼요. 책봉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끝내 효종한테 간 건 이제 인조라고 하는 임금의 어떤 복잡성, 뭐 지금 평가가 좋지 않은데요. 인조라고 하는 임금이 보여준 어떤 그런 나약성, 뭐 혹은 정치적 복잡성 이런 것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효종 거쳐서 그 다음에 건너 그 다음이 효종의 손자가 숙종인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좀 일찍 현종은 좀 일찍 죽었고요. 숙종은 사실은 현종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일찍 얻어서 그 다음에 달리 뭔가 이렇게 승강부침이 없었고 처음부터 세자로 책봉됐고 결국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14살에 왕이 된 그런 어린 왕이었고요. 처음에는 좀 수렴청정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본인이 전국을 20대쯤에는 완전히 주도할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숙종대는 여러 가지 환국 정치라고 해서 남인과 노론을 오가는 그런 정치 주도권 싸움이 있었고 뭐 그런 얘기 다 아실 겁니다. 숙종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조선을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 시기에는 기근도 많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비교적 이때 안정돼 있었는데 숙종의 치세기하고 청나라 강희제의 치세기가 같습니다. 강희제가 그 청나라에서 꽤 그 청나라를 안정시킨 꽤 성군으로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대 청은 안정돼 있었지만 조선은 훨씬 더 복잡했던 것이 조선 사람들의 최대의 꿈은 뭐였냐? 저 오랑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연고탑으로 돌아간다. 저 만주 쪽이 시작된 연고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전설을 끝내 믿었고 끝내 믿다가 도저히 안 돼서 숙종대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보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을
왕실에 세웁니다. 그 대보다는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는 단인데요. 명나라가 망한 지 60년 되는 60갑자 한갑자가 들어 60년 되는 해에 세웁니다. 다시 명나라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리고 조선이 그 명의 대업을 이어서 춘추의 의리를 조선이 이었다라고 하는 관념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들어보신 적 있는 소중화라고 하는 개념이 정치적 맥락에서 확연하게 부상하는 때입니다. 저 대보단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숙종은 명을 이었다. 그리고 그 존주대의를 이었다. 그다음에 뭐 제조지은이라고 해서 나라를 다시 살려준 은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명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세워놓습니다.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중화사상이니 뭐 중화주의이니 모화사상 이렇게 얘기하실 때 실제로 조선인 가운데 정말 중국을 사랑한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필요했던 건 중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 그게 뭐냐면 굳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자면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명의 이념을 선취해서 그것을 우리들만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지 진짜 중국 명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명나라가 진짜 존재했을 때 얼마나 사이가 좋았어야 됐겠어요. 사이 안 좋았거든요. 맨날 국경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명나라랑 굉장한 정치적 긴장관계를 이루었지 그다지 그렇게 너무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명이 망한 뒤에 조선이 명을 끌고 오는 것은 실제 존재했던 명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명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어떤 문명성을 갖고 오는 거고요. 그 문명성을 누구에 떨치고 싶은 거냐? 사실은 청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기보다는 내부를 위한 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조가 우리 왕조가 그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노론 같은 경우에 송시열 쪽에서 나온 건 얘기인데 만동묘라고 이거 복잡한 얘기인데 끊어야죠. 어쨌든 딴 얘기로 막 넘어가가지고 명나라와 관계된 시설을 그 노론 계열에서 따로 만들거든요. 제후국도 아니고 일개 신하가 대국을 상징하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요. 되게 이상한 짓인데. 그런 걸 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그 나라 왕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문명은 우리에게, 문명은 나의 것 이런 겁니다. 그 내부에 경쟁하고 갈등하는 다른 존재들하고 거리를 두기 위한 그런 이념적 전쟁의 키워드가 바로 이제 중화였던 것이고 그게 이제 문명의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숙종이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숙종이 대보단도 만들지만 관악묘에 직접 가서 친림하고 심지어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걸 사제라고 하는 건 국가의 제사 리스트고 국가 제사의 목록입니다. 사제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 보통 사건이 아닌데 나중에 사전에 집어넣어요. 사제래요. 사전에 집어넣습니다. 사전에 편제해요. 국가가 집행하는 제사 목록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하나의 예식이 필요한데요. 언제 관악묘에 참배해보고 제사해본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도가 없는 걸 계속해서 전거를 찾게 만들고요.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하냐면 가서 이제 음례를 할 것인지 아예 절을 하는 배례를 할 것인지 갖고 논쟁하거든요. 근데 많은 신하가 말립니다. 배례해도 되지만 그냥 음례까지로 끝냅시다. 이거는 뭐 굳이 배례하실 일이 아니에요. 숙종이 가서 배례합니다. 저 공간을 끌고 오는 관악묘라고 하는 공간을 끌고 와서 저걸 대명의리를 상징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무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이 사람 아니죠. 나라의 왕인데, 친구인 것처럼 말해서, 자, 이분께서, 자, 숙종이 주로 능행을 할 때, 능행할 때 군사들을 데려가면서 함께 군사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거기 앞뒤로 관악묘에 꼭 들릅니다. 그러니까 관악묘와 당시에 숙종의 군사정책, 뭐 숙종대 금위역 만들고 이러면서 군사조직 정비하고 이런 거 국사 시간에 혹시 안 배우셨나요? 옛 기억을 더듬으시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명의리의 상징이고 한쪽에서는 무와 충성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숙종은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사실 이제 내부를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숙종 17년에는 그 전에 안 갔다가 관악묘에 침림했고요. 나중에 뭐 시를 써서 현판으로 올리기도 하고 능행 과정에서 관악묘에 침림하기도 하고 남관악묘에 아예 직접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례 문제로 토론한 다음에 끝내 옛 전적을 따라서 배례로 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해요. 신하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숙종이 결국 관악묘라고 하는 공간을
정치적 문맥으로 끌고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숙종을 이은 왕들도 그것을 잘 활용하죠. 심지어 영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번을 관악묘에 갑니다. 직접. 이거 대단히 많이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왕이 거둥하는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조는 아예 그냥 악장을 새로 짓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관악묘에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악묘의 상징성을 정치적 맥락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진 것이 숙종되고 그 이후 임금들에게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것이고 말씀드렸지만 대명의리 충절, 의용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유의미하고 가능한 정치적 수사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이 쓸 수 있는 카드였던 거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고종 때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고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관악묘를 진령군의 건의로 세웠고요. 서관악묘도 이건 이제 대한제국기인데 만듭니다. 뭐 아까 이건 말씀드렸고요. 그 밖에 여러 지역의 관악묘들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고종 34년에는 전국에 국가적 공인을 받은 관악묘만 동네 이런 데 포함해서 10여 곳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커지고 국가적인 전적으로 분명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902년에 이제 관악이라고 부르지 마, 관제라고 불러. 제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듯이 현령, 소덕, 의열, 무한, 관제라고 하는 이제 시호를 붙여가지고 아까 보신 그 현판이 바로 그거예요. 고종이 내린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 고종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이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죠. 네. 이거 보시면 뭐 이모년의 병변이라 역도가 대궐을 참범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갑십년에도 뭐 어쩌고 그래서 관악의 사당으로 피신했다. 그래서 피신한 상태에서 적이 굉장히 커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결국은 이후에 내가 관악묘로 피신한 다음에 종사가 편안해졌다. 이게 누구의 힘이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고종이 직접 쓴 묘비예요. 고종이 직접 쓴 북묘비입니다. 이거 지금 어디 있다냐면은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대고요. 원래는 경복궁에 있었다고 하던데 북묘비를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만들게 할 정도로 사실은 고종은 이 관악묘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요 왕실뿐만 아니라 요 시기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민간에서도 이 관제 신앙이 신앙되었던 것 같아요. 이걸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뭐냐면 이제 사실 민간 기록, 민간이 어떻게 신앙했는지가 기록이 남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들은 문자를 가진 존재가 아니니까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다 뒤졌는데 차마 논문엔 못 썼어요. 너무 딴소리 옆길로 새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어딘가 써먹어야 이제 여기서 써먹네요. 자, 하제일기라고 하는 글의 일부입니다. 이거 정말 일기인데요. 이 사람은 공인이에요. 그릇 만드는 사람이, 그릇 납품하는 그런 이제 중간급 관리자였던 거고요. 왕실에 납품하는 그릇을 따로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왕실이 그걸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예 민간에 분양해 버려요. 뭐 그때 이제 책임을 맡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규식이라는 사람이 쓴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상 높은 사람이 아니죠. 대신 지금 양평 근처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청나라 상인이나 일본 상인하고도 소통을 하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또 돈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남긴 글에 일기니까 매일 일지처럼 뭘 쓰잖아요. 거기 이런 기록이 있어요. 보시면 정월에 차례를 마치고 곧바로 온 내곡으로 가서 관성제군을 배하라고 추첨하여 19번을 뽑으니 상길이다. 뭐 했는지 이해되시죠? 응? 여기 점치러 간 거예요. 그다음에 차례를 마친 후에 내곡에 가서 관성제군을 배하라고 마음속으로 금년 신수를 빌었다. 추첨하여 79첨을 얻으니 중평괴다. 뭐 용도가 분명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내곡이라는 곳에 이 관제묘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지역에서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진 거겠죠.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더 재밌어요. 이인 누구냐? 애인이에요. 애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본인 본명인지 모르겠는데 놀러 가자 그러면 이인이 온다고요. 막 가마를 보내거나 이런 거 합니다. 이인과 함께 서울에 가요. 이연에 가서 시장의 물건들을 두루 구경하고 남산에 올라 장안을 굽어본 뒤 남관악묘에 가서 관성제군을 배하랬다. 여기 관광지예요. 당시에 이미 이게 이제 1851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뭐 요때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쯤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생각보다 민간에서 이런 관제 신앙, 관왕 신앙이라는 게 좀 더 유연하고 그리고 기복적인 형태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종의 개입, 고종의 어떤 특수한 개인적 관심 그리고 민간에서의 어떤 활성화 이 두 가지 사건이 만나는 중간 저문 시대가 바로 중인들의 권선서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왕명도 있고, 그러니까 왕도 개입, 왕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활성화되어 있고, 이 두 층위를 이 중인이라고 하는 계층이 양쪽 시선을 모두 다 포착하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진짜 정리를 하자면 당시 19세기 관악묘는 상당한 다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문에 필적하는 무의 위용을 드러내는 장소였고요. 말씀드렸듯이 명이 세운 곳이었기 때문에 대명의리를 계승하고 보존을 과시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승미롭게도 이 시기에 사신들이 이 관제묘에서 전별식을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환복을 하면서 출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뭐 지리상 위치상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충분히 이게 가능했던 게 특히 일본에 가는 사신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위험한 데 가기도 하고 또 위험하다는 건 뭐 복합적인데 백길 타고 가니까 못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고요. 긴 길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어쨌든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 야만의 세계에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뭔가 어떤 의미를 이제 그 상징성을 몸에 입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신들이 여기서 전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상인과 평민에게는 제신이에요. 이게 관제를 굳이 섬기는 이유는 민간을 섬기는 이유는 충이나 의용 이런 것 때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끼리 가서 배신하지 말자고 관제묘에 가서 절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여기는 돈 벌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신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특히 종로 지역 상인들이 제신으로서의 관제 신앙에 굉장히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게 지금까지 연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제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무속적 신앙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한 거죠. 아주 복합적이고 다층적이었고 사실 이 가운데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왕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중인들이 개입하는 지점은 어디까지인가? 이걸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특히 이제 고종에게는 왕실을 보호하는 신령한 힘의 공간이었고 아까 보신 것처럼 북묘로 피신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종이 한 일 중에 가장 특이한 일은 뭐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무상란이라는 사람들이 낸 책 가운데는 고종이 직접 후원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종이 후원했다는 게 책의 표지 뒷장에 그대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요 두 말은 천자문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제 왕의 상징이고요. 요게 쭉 가시면 주상전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응? 주상전하 명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왕명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이런 책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종의 이 표지가 남아 있거든요. 태상 가문편 도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최성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찍은 건데요. 최성환이라는 인물은 특히 이제 헌종 때의 무관이었기 때문에 왕실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이게 가까웠을 건데 고종이 왕으로서 명령해서 도교 권선서들을 찍습니다. 사실은 이게 신하들의 반대가 없을 만한 일인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걸요. 그런데 어쨌든 합니다. 어느 정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했겠죠. 그죠? 그럼 누구에게 이걸 지시하느냐? 사실 중간 계층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마도 저는 여기서 아까 그 무상란이라는 사람들은 되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왕실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최성원이라는 인물이에요. 최성원이라는 인물은 무상단 결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스스로 자발적으로 권선서를 찍어내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을 거냐면 저 사람은 무인 출신의 관료였는데 정치적으로 뭔가 안 풀리고 뭐 헌종이 죽고 이러니까 결국 정치를 떠나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왕실에서 꽤 신임받는 중인 무관이었기 때문에 왕실 쪽하고도 연관이 있었고 무엇보다 당시에 조정에 있던 사대부 상층 사대부와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개입하는 굉장히 독특한 매개점 역할을 하는 거죠. 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사실 이 권선서에 개입하는 새로운 계층이 하나가 누구냐? 당시에 꽤 높은 고관 대작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름 중에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뒤에 이름들을 쭉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누구 아실 만한 이름인지? 먼저 그거부터 보고 올까요? 자. 이름이 여러 개 있죠. 그죠? 뭐 이건창, 남병철 아시는 이름 하나 있죠. 하나밖에 없진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적어도 박규순 아시잖아요. 그죠? 박규수 아시죠? 뭐 괴화파로 알려져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권선서 간행에 개입합니다. 이것도 흥미롭죠. 중인들이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문화적인 어떤 욕구나 사회 참여의 욕구를 권선서 간행으로 풀었다. 뭐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 뜬금없이 지금 사대부들이 여기 끼는지는 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젝트는 고종, 사대부, 중인 이게 다 껴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고종이 간행을 명해서 나온 책들이 이런 책들입니다. 너무너무 많죠. 다 여기 이 책들에 그 고종에 관련된 표기들이 나와 있어요. 고종은 꽤 적극적으로 그 권선서 간행에 개입했고 자금을 댔겠죠. 사실 명령하고 자금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인들에게 저 권선서를 나누어 줬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종의 저 권선서 간행에 대한 개입은 사실은 왕에게 개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강력한 상징적인 통치 행위의 일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랬으면 왕조실록에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상소가 있어야 되겠죠. 반대하는. 근데 비교적 조용히 넘어갔고 기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제 그 신하들도 일정 정도까지 허용하면서 고종도 사실은 이걸 뭐 신하들에게 좀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크게 나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종의 절충점 안에서 저 도교를 활용했던 것, 관제신앙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절충점이 사실은 고종도 사대부들도 중인들도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인 셈인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서문을 써요. 심지어 박규수 같은 사람, 박규수나 김창희는 관성제군 성적 도지 전집이라고 하는 이 책을 내면서 여기다가 자기 신분을 밝혀요. 여기 보시면 규장각 제약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성균관 대사성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실에서의 자기의 스테이터스를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서문을 써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포지션으로 어떠한 스테이터스로 이 사건에 이 상황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사실은요. 뭐 이제 이건창 같은 사람은 연행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 사람 이제 아주 문장가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연행에 다녀오면서 직접 구해오기도 했대요. 이런 사람들도 글을 쓰고 뭐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사람들이 쓴 책의 서문들, 도교 권선서의 서문은 남아있는데 그 서문들이 이 사람들 개인 문집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해할 만하죠. 그죠? 저기 서문을 써줘요. 써주는데 자기가 보통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서문을 쓰죠. 그걸 잘 모았다가 자기 문집으로 간행합니다. 자기 문집에 없어요. 문집에는 안 넣어요. 아주 애매한 경계의 글이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저걸 쓸 때 굉장히 유교적인 클리셰들을 많이 쓰고 뭔가 그 유학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도교 권선서라는 점에서 유교 세계하고는 다른 이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 사람들은 일종의 아주 그 미묘한 라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문집에 넣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남병철이 쓴 글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규제유고라고 하는 남병철의 문집에 딱 하나 남아 있는데 가능했을 것 같은 게 그 사람이 써준 글은 문창제군이라고 하는 저 삼성신앙 중에 특히 문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유가 입장에서 수용 가능했던 거였겠죠. 그 외 나머지는 없습니다. 제가 다 뒤져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규수가 쓴 서문을 보실까요? 박 교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약관의 시절부터 관성제구를 경무하여 띠플로 기륭을 점치다가 꿈속에서 만난 적도 있는데 너무 진정성 있게 계고하고 지도해 주시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책을 간행하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 책에 서문을 써준다. 내 평소에 흠모하고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 부분을 보면 사대부들이 왜 여기에 개입할 수 있었는지, 큰 저항 없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관우의 충정대절이 사람의 마음을 감격시키는 것은 오래일수록 더욱 깊으니 아들은 죽기까지 효도하고 신하는 죽기까지 충성하며 형제, 부부, 붕우들이 이내 측달의 정을 비분 관계로 바라는 것은 사람마다 천성에 뿌리 박힌 것으로 현명한 이와 어리석은 이의 구분이 없으나 고금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관우가 그 표준과 모범 역할을 해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우 유가적인 세계관을 관우 위에 얹고 있는 거죠. 그죠? 왜 지금 관우를 좋아했느냐. 이 사람이 충, 효, 인, 애 이런 유가적인 가치관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게 보탬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박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남병철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해요. 남병철은 특히 어디에다 글을 써주냐면 아까 보신 중관 도수부 선생 증손 공과격이라고 하는데 발문을 써주거든요. 요거 하나만 규제유고라고 하는 이 사람 문집에 있는데요. 아까 얘기하다시피 이 책은 공과 과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조책은 이제 최성환이라는 인물이 가능한 건데요. 관료를 위해 특별히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 출신 무인이 낼 만한 책이고 당시에 함께 교류하던 사대부 문인이 발문을 써줄 만한 내용인 거죠. 관료가 어떻게 자기 절제와 규율을 해서 도덕적으로 살 것인가 이걸 지금 제안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아는 경우에는 셋 중에 하나이며 모르는 경우가 10중 7이다. 아는 것은 간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모르는 경우는 깨달으면 고쳐야 한다. 지금 벼슬하는 이들은 이와 다르니 잘못을 과연 모르는 자가 있겠는가. 알면서도 한다. 그러면서 저들이 깨달아서 곧 고친다면 진실로 논할 것이 없다. 이게 목적과 효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관료들이 자기 규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뒷말이 재밌습니다. 나는 지위를 얻어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일에 공을 100으로 헤아려야 한다면 뭔가 이제 관료로서 활동한 걸 100으로 쳐준다면 이 책을 간행하는 일은 마땅히 50으로 헤아려야 한다고 여긴다. 이 책을 간행한 일의 공은 50이라는 거예요. 숫자로 지금 계량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수부 선생이 헤아린다면 저들에게 50을 주고 간행한 최군에게 100을 주지 않겠는가? 이건 모를 일이다. 농을 한 거죠, 사실은. 최군 공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요. 자, 지금 공을 점수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위의 리스트를 쫙 뽑아놓고 그것을 점수화합니다. 그런데 그 점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잘못을 몇 건 했더라도 좋은 거 하나 하잖아요? 그럼 퉁쳐져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쓸데없는 걸 하더라도 좋은 일 한 가지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죠. 점수가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단위가 있어요. 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평가하면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딱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이죠. 그리고 매우 세속적입니다. 육아 이념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거죠. 다 좋은 얘기예요. 충하라, 인하라, 상대에게 관대하라, 음란한 일 하지 마라,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 일상생활 규율들인데 그것을 점수화하면서 자기 통제를 하도록 독려하는 거죠. 이 시대에 사실 이건 이제 서양 연구자의 평가인데요. 보시면 공과격은 단순히 개인 사용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 텍스트들은 보세요. 이제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에 적합한 행위를 하도록 모든 이들을 안내하기 위해 고안된 적절한 행위의 백과사전 역할을 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저 공과격이 각 포지션에 따라 각각 다른 리스트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윤리적 덕목을 신분과 지위와 역할에 따라 나눠버린 거예요. 이거는 유교 세계에 없던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태상가문편이라든가 다른 도교 권선서들이 보여주는 것은 도가적 인과응보 관념입니다.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신이 인간의 행위를 평가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운수를 빼앗는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잖아요. 그죠? 네가 한 일에 따라서 보상을 주고 혹은 화를 끼친다.
태상가공편이라는 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상노군께서 말씀하셨다. 화와 복은 문이 없으며 오직 사람이 자초한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그죠? 이걸 믿고 이거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간에 과를 담당하는 신이 있어 사람이 잘못을 범하는 잘못의 경중에 따라 그 사람의 운수를 빼앗는다. 분명 과를 담당하는 신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를 담당하는 신에 가기 전에 그것이 과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거죠. 신이 계시에 의해서 딱 너는 죄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 행위에 대해서 점수를 매김으로써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에 가기 전에, 신에게 평가받기 전에, 신에게 단죄되기 전에 내가 내 인과 응보의 수준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능동적이고 세속적인 도덕률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신도 선보, 신도 악보, 자도 악보, 부부 선보 이렇게 신하의 도리, 부부의 도리, 부모의 도리. 그다음에 보세요. 5권으로 가면 이거 앞부분부터 봤어야 되는데 여긴 지효, 효도, 부름, 음란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현관, 언관 각각 직업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코드들을 세분화한 거죠. 아까 같이 읽은 그 영어 텍스트의 영어 그 연구서의 내용이 그겁니다. 각자의 자기 위치에 따라서 다른 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농인은 어때야 되고 사인은 어때야 되고 상인은 어때야 되고 심지어 부인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훨씬 세분화된 코드들이 나오고 저걸 보는 사람들은 자기 포지션에 맞는 행위의 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념의 도덕률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규율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 시기에 나타나는 권선서의 어떤 효과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권선서가 저 정도로 많이 간행됐는데 본 사람도 꽤 있겠죠. 그죠? 수요가 있었으니까 저토록 많이 간행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권선서를 보는 사람들은 뭔가 옳은 일에 대한 이념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행해야 되는 옳은 일의 리스트, 내가 피해야 하는 나쁜 일의 리스트를 비교적 세분화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훨씬 더 구체적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과 격은 개별적인 행위들에 각각 평점을 매기고 이를 점수로 환산해서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개인의 위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 한 달, 1년의 단위에 따라서 총점을 계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일 뿐더러 결국은 내 행위의 평가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냥 은근히 찜찜한 게 아니고 점수로 나와 있어요. 나 3점 까였는데? 나 이게 7점짜리인데? 이렇게요. 보시면 작지만 보실 수 있어요. 누군가를 구해주면 100공을 받고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양육하면은 50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존칭이나 스승, 선비에게 욕하면 10과를 받고요.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면 무려 30과를 받습니다. 이게 좀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벌 같은데. 그 다음에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면 마이너스 3과를 받고요. 또 이런 것도 재밌어요. 사람에게 보답을 한 가축의 고기를 먹는 것. 이런 거 일과입니다. 개고기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개고기 먹으면 한 번 먹을 때마다 일과씩 깎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세한 규율표가 있고 점수를 계산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매우 흥미로운 세속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세속윤리라고 하는 저 점을 향해 왕실, 사대부, 중인들이 모이고 문화자본, 경제자본, 기술자본이 한꺼번에 통합되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매우 흥미롭죠? 한 번도 우리가 조선이라는 조선 후기 사회를 볼 때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문일 겁니다. 저 문에는 저런 세계가 있고요. 저런 절충점에 모이는 복합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맥락을 여러 개로 지금 제가 나눠서 하나하나 밟아왔는데 이것들을 합치니까 저런 세속윤리로 지금 모이는 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쓴 논문의 결론부인데요. 그냥 쭉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그에 따른 판정 역시 이미 제시되어 있는 점수표에 따릅니다. 여기서 신은
오직 인간 행위에 대한 최후의 집행관 역할에 한정됩니다. 다시 말해 신이 아니라 내가 운명의 주인이며 내가 선택한 운명의 결과에 따라 상벌을 받습니다. 최종적인 상벌의 주체는 신일 수 있지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며 그 판정 역시 객관적 점수에 따른 것으로 개인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이런 세계에서 선행은 도덕적 가치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고요. 이것은 육아적인 것입니다. 육아 세계에서는 보상을 바라서 하면 안 돼요. 보상이 들어오면 저질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바래요. 그래서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현세와 미래에 합리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명심보감책 펼치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선을 쌓는 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재산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복이나 화가 간다는 관념을 계속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세와 미래 모두의 어떤 합리적 보상을 바라는 겁니다. 육아적 이념을 신체에 각인시키고 내면하는 육아적 수신서와 달리 도가 선서는 개인의 행위를 가치나 이념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현실적 행복에 연결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세속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성격을 띱니다. 결과적으로 요 시기에 유행했던 권선서는 조선사회 추상적인 도덕질서 대신 상당히 현실적인 윤리적 실천의 기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게 이제 유일한 하나의 도덕이었던 육아사회가 깨지거나 완전히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방식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보셨다시피 왕도 개입하고 사대부도 개입하는 차원을 볼 때 이 도교 권선서의 어떤 반향은 유교 정체성이나 유교 사회의 어떤 큰 줄기를 위협하는 그런 전복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당시에 주류였던 육아 세계와 중첩되거나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종의 점이지대를 형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뻔한 얘기 그냥 마무리하고 할게요. 이 규약 윤리는 계산 가능하며 보상이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세속주의가 확산되고 있었고 결국 생활 세계의 미시성 안에서 자기 규율에 성공한 합리적 개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밖으로부터 해체되기 전에 조선 내부에 유교적 이념과 질서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유교적 경계가 확장되거나 혹은 약간 모호해지거나 혹은 완화해지면서 다른 담론들과 절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잘하고 그리고 미시적인 변화들이 존재했고요. 사실은 그 미시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포괄적인 방식으로 타율적인 근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작은 가능성들은 대부분 그냥 묻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저 시대를 여러 정보를 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의해서 묻혀진 저 정보들을 뽑아내서 다시 배열하고 다시 조직하고 다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 속에서 뭔가 개인적으로 좀 더 흥미로운 것들을 찾으시고 관련된 정보들은 너무너무 지금 연구자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찾기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좀 개발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받죠. 네. 그럼 당시에 천주학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남인 위주의 천주학은 병인 박해를 받았고 네. 아웃이 되는데 천주학과 관제학은 서로 병치되는 관계에 있었는지 대응하는 관계였는지 보완하는 관계였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당시에 사실은 뭐 이제 그 천주학이라고 불리우는 특정한 어떤 경향이 아주 강력한 사회적 저항을 겪은 건 1800년대 초기부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시기에 180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뭐 각 지역에서 이제 그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대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 서학서라고 불리는 책들도 대부분 다 금서가 됐고
요 시기에 활동한 사람 가운데 뭐 서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천주교 모임에 잠입해서 봤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지하로 넘어갔고요. 이제 개신교가 열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뭐 미국인이나 그 프랑스 쪽에 개방하면서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게 된 다음이어서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충돌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저 관제신앙 같은 경우는 명나라 주둔지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천주교 확산 지역하고 그렇게 많이 겹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드러진 충돌이나 이런 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대신 어쨌든 이제 그 실제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다산을 비롯해서 양반층에서 아래로 내려가 탑다운 형식으로 내려간 셈이고, 저 권선서는 아예 하층에서만 돌았고 하층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저렇게 종로나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인이라든가 뭐 이런 계층이어서 사실은 두 계층 사이에 일정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배 계층이 하층 계층을 통제하거나 일종의 그 여론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네. 이 관제 신앙이 사용되었거나 악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저 책들이 얼마나 누구에게 유통됐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책들의 소재는 확인이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책들이 한 판본에도 여러 권씩 나오니까요. 근데 과연 누가 읽었는지 어디까지 확산됐는지를 알 수 없어서 실제로 저 고종의 개입이라는 것도 당시 사회에 알려진 사건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건으로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사회적 영향력은 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대신 저 진령군의 일화 같은 거는 너무 많이 알려진 야사예요. 그래서 뭐 20세기 초반에 나온 신문 같은데 저런 무당 관련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실이 개입하지만 실제로 저것을 정치적 통제의 수단으로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 간제뇨 같은 경우에 지금 철의 대웅전에 가면은 칠승각, 산신각을 비롯해서 좌우면에 다 있잖아요. 네. 불교 속에 노가 있는데 그 조선시대 후기 이전에부터 도참사상부터 쭉쭉 달아왔었는데 과연 지금 그때 당시에 방금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박규수 같은 경우는 천주교 쪽인데 거기와 그 도참 저기 여기 있는 근선이라든지 간요 요쪽과 믹스돼서 지금까지 전해놓은 부분이 저는 천주교의 초기의 사상이 지금의 기독교 사상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지금 기독교의 사상은 거의 간제뇨의 이런 근선서의 사상과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 한 1점씩 준다. 그래서 3,000점을 하면은 도가 튄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런 영향을 우리나라 현재의 그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에 녹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교수님 네. 생각은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신앙의 일부가 이제 불교에 흡수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저 사대부들이 개입하는 지점하고는 다르죠. 사대부들이 개입하는 지점은 충절, 충의, 의용 이런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신앙적인 측면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상당히 도가적입니다. 매우. 이게 기독교, 이렇게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은 낯설게 들으시겠지만 새벽기도 가시잖아요. 새벽기도라는 게 그 교회의 어떤 이제 구성으로 존재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라는 것을 종교적 예식으로 갖고 있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 초기 기독교 전통에도 뭐 새벽에 벌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 그게 이제 그 공식적인 예배 형식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새벽기도가 사실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뭐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 평양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 목사께서 그 도교적 관념으로 가장 인간의 영이 맑은 시간인 새벽 시간대에 기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상한 것이 포함돼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동아시아 3국 전체에 당시에 기독교를 포함해서 여러 새로운 종교들이 막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전통적인 종교의 계율들을 상당 부분 모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습합될 수밖에 없어요. 원불교도 굉장히 많이 이 권선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 전공자 중에서도 이 권선서의 원불교 내의 습합을 연구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처럼 영향관계라는 걸 어떻게 화학적으로 딱 끌어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동아시아인들이 수용했던 외래 종교 안에는 전통 종교의 요소들이 꽤 있고, 특히 어떤 방식으로든 일종의 종교적 계율을 새로 생성하는 그룹은 이 권선서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건 그냥 인간이 보편적으로 비슷한 걸 지향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문화적인 층위가 공통된 층위에서 올라온 현상들이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홍콩에서 왔는데요. 홍콩에서 되게 특별하게 보여지는 게 그 경찰서에도 간우상이 있고 네. 식당들에서도 그 간우상이 네. 항상 모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홍콩 사람들한테서 간우상이 주는 의미가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네.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를 잡으러 갈 때라던가 그렇죠. 간호신 앞에서 이렇게 좀 빌어서 자기한테 해가 안 가게 네. 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인과의 연결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평민이나 상인들한테는 재신의 의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관우와 재물, 재신의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 관우가 재신이 된 배경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 고사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관우가 여러 지표들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례 중에 어떤 이미지를 뽑아내가지고 확대 재생산되는 건데, 재신이 되게 된 맥락이 따로 있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강의 재밌게 잘 들었고요. 사실 그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권산서를 그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벌점하거나 상점화하는 거 너무 재미있는, 사실 현대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측정하는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선사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임팩트 팩터를 좀 측정하는 거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네, 같아서 네, 네. 저는 굉장히 그쪽에 관심이 많고 좀 그 측정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눠주신 게 그 뭐 어떤 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100점 뭐 이렇게 되고, 네. 뭐 우리한테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동물을 뭐 이렇게 안 좋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기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네. 만들어졌는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뭐 100점, 200점 그래서 뭐 1000점이 됐다 그러면은 실제로 보상은 어떤 식으로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저 그 공과격의 원형은 아주 일찍부터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점수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정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저게 통용 가능했고 설득 가능한 정도의 어떤 보편성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조금씩 개입하면서 가필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을 거고, 아까 저 당관 공가격처럼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 새롭게 편집되기도 하면서 계속 변형을 겪는데, 적어도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였으면 수용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회가에서 통용되는 그런 수준에서의 점수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보상이든 여기에 대한 뭐 악보건 현세에서 바로 그렇게 점수화돼서 누가 나타난 건 아니고 신이 있잖아요. 결국 도교라는 종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신에 의한 보상으로 나타나요. 그게 나한테 지금 안 올 수도 있고 혹은 나한테 왔다고 믿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차 앞에서 내 앞차는 사고가 났는데 나는 괜찮았다. 그러면 그걸 내가 보상으로 내가 30점 남은 게 있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자기 생활의 과정들에서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인 집행의 권한은 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건 사후의 문제가 됩니다. 혹은 이제 내세우거나 그 다음 내 후손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죠. 결국 이건 믿음의 체계예요. 어디까지 신뢰하고 어디까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생활을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합리성과 신뢰성은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이 드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세속윤리가 어떤 뜻인지 교수님의 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세속윤리가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첫 번째는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이 한국 역사에서 이게 처음이었는지 혹은 그 전에 또 비슷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건 없을지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오늘날에도 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새벽기도 말씀하셨을 때 저도 아까 강의 들으면서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상벌점제 같은 걸 하기도 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오늘날에 이어지는 흔적 같은 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세속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계시라든가 혹은 어떤 이념이 추동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세속윤리라고 쓰는 거고요. 저는 이제 통속적인 규약윤리라고도 제가 이제 제 논문에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세속적인 윤리가 탄생했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하나의 연구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일본에 이제 뭐 에도 시대쯤 되면 상인들이 막 등장하면서 상업적인 그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상인 중심의 근세 윤리가 확산됐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쪽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적어도 기존 전통하고는 다르고 매우 현실적이고 그리고 개인 중심적이라는 의미에서 세속적이다. 이렇게 볼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조선은 유교 사회였고 그 유교적인 담론이 아주 개인의 미시적인 행위까지 다 통제하던 사회였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세속적인 윤리가 뭔가 정확한 언설의 형태 혹은 출판의 형태로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세 번째, 지금 개인의 행위를 점수화하는 이 방식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도가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서양적인 거, 서양 근세적인 건데요. 우리 왜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얘기,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개인의 행위를 매우 세속적인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코드화하고 그것을 이제 지금 도가적이진 않지만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서 개인을 통제하는 방식은 일종의 근대 교육 체계하고 닮아 있습니다. 뭐 군대라든가 학교라든가 학교도 그런 데잖아요. 7시 10분부터 8시까지 꼭 그래야 될 이유 없는 거 아니겠어요? 32분에 시작했다가 48분에 끝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시간 계산을 해서 개인의 아주 미시적인 차원을 통제하는 그런 관리 기술들이 근대에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 사실은 이런 개인 행위를 점수화하는 것도 아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지만 도교 계열이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힌다면 동아시아 사회에 잘 먹힌다면 그것이 이제 세속적인 서양 윤리 차원뿐만 아니라 서양의 그 규율 방식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관념으로부터 온 것도 일부 있겠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 네, 네. 도교가 발달했다고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네. 근데 제주는 유배지로 유명하고 뭐 이렇게 주축이 됐던 도교의 주축이 됐던 중인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어떻게 발달하게 된 건지. 그건 사실은 네. 몽골하고의 전쟁 이라든가 이런 훨씬 더 오래된 기원이 있어요. 요 시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그 도교 신앙은 훨씬 더 역사가 깊고 이제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개입하면서 생긴 문제들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유가적인 어떤 체제가 강력하게 남을 수가 없는 사회였었고, 그래서 그 민속 신앙, 민간 신앙들이 이제 전설의 형태로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 자생적으로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몽골군들하고 연결도 좀 되고, 그 다음에 뭐 원나라랑도 관련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배경이 있을 건데요. 사실 그 제주도의 그 도교 문화는 사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현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네.
뭐 아주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죠. 거기서 말하는 그런 식의 세속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아주 강력한 종교적인 계시 체계에 반대돼서 생활 세계를 따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선이 그런 강력한 종교 체계가 있었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개념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어떤 미시적인 행위들까지 규율하는 그런 규약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했던 건 맞아서 물론 그게 늘 작동하진 않았어요. 이념은 존재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늘 작동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규율의 그 메커니즘이 확정돼 있었고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힘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과 대비되는 뭔가 새로운 흐름이라고 말을 한다면 성립 가능할 거고요. 특히 이제 뭔가 각 지역에서 이제 아까 하재 일기도 보셨지만 굉장히 욕구를 드러내는 잘 살고 싶고 좋은 걸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드러내는 상황에 저 신앙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념이 아니라 현생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세속이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략 이제 마무리해도 될 것 같네요. 너무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게 흥분하면 막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슬라이드가 많은데 시간이 적으면 말이 빨라지는 습관이 있어서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얼마든지 뭐 메일을 주시거나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실껏 대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네.